안녕하십니까. 이제 신경인지 장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신경인지 장애란 어떤 질환이고, 거기에는 이제 원인은, 정의는 어떻게 되고,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증상은 이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경인지 관련 장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신경인지 장애는 치매랑 선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치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치매지, 공식적으로는 이제 신경인지 장애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신경인지 장애는 크게 이제 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신경인지 장애, 혈관성 신경인지 장애, 기타 신경인지 장애, 이제 네 번째가 1차 신경인지 장애랑 2차 신경인지 장애. 다른 걸로는 이제 선망이 나누어진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알츠하이머형 신경인지 장애, 알츠하이머형 치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알츠하이머냐 하면은 이제 알츠하이머가 발견을 했습니다. 치매를.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형 신경인지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요는 신경인지 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형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뭐 3분 어떨 때는 3분의 2 정도 차지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퇴행성 질환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인지 능력과 관련된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 뇌피질이 파괴돼서 회백질 상실로 인해서 뇌가 두개골에서 분리되면서 서빅스가 확대되는 거예요. 얘를 보면은 정상 브레인은 이렇게 되는데요. 초기 알츠하이머는 이제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회백질입니다. 회백질이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어갖고 서빅스가 확대돼 보인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엄청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이 줄어든 만큼에 해당되는 우리 뇌 기능들이 사라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밀로이드 섬유를 여기가 파괴 꼼 이렇게 딱 찍고요. 그 다음에 회복질환 상실로 하면 됩니다.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아밀로이드 섬유로 된 신경반이라든가 초기와 마지막 꼬입니다. 다시 초기와 말기에는 서서히 진행되고 중기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상이 악화됩니다. 초기에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탁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요. 말기에는 이미 다 나빠졌기 때문에 더 나빠질 거는 뭐 그렇게 천천히 가나 빨리 가나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기만 빠른 속도로 악화가 되고요. 아밀로이드 섬유로 된 신경반, 혈소판과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신경원 섬유 농축제, 신경원 섬유 농축제, 아밀로이드 침전물이 쌓여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뇌 위축이 발생을 하고요. 전두엽과 축두엽에서 가장 많이 심하게 발생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보면은 신경세포에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쌓인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건강한 뇌 크기가 이만하다라고 보면은 그 알츠하이머로 진행된 뇌 크기는 그걸로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줄어든 만큼 이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뇌 기능이 이제 파괴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전두엽하고 축두엽의 변화가 가장 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전두엽이 담당하는 기능, 축두엽이 담당하는 기능을 알게 되면은 그 증상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두엽이 담당하는 기능은 앞이잖아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생각과 판단, 추론, 언어 능력 같은 것들이 전두엽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2차 기능, 인간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2차 사고, 애들하고 성인하고의 차이가 성인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유치원생들은 추론을 못해요. 그래서 추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담당하는 게 전두엽인데 전두엽이 줄어들게 되면은 추측하거나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사라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축두엽은 감각을 담당을 많이 해요. 감각, 감정 조절, 기억.
그리고 이야기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들.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부분의 기능이 상실이 되면은 감정 조절 못하죠. 기억 잊어버리죠. 그리고 이야기 같은 것들을 말할 때 다 잘 듣지를 못하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정도에 따라서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눕니다. 초기, 중기, 말기. 초기는 최경도 또는 경도 치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기는 중등도 치매, 이제 말기는 고도 치매입니다. 초기는 한 1년에서 3년입니다. 그래서 최근 기억의 감퇴가 시작이 되고요. 어느 정도 독립생활은 영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안다 그랬었잖아요.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우울증처럼 보여요. 이 불안하고 혼란이 결국은 우울증으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노인성 우울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헷갈리는 거죠. 근데 보면은 두 개가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노인성 우울은 다음에 다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성 우울과 감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남을 의심하고 이제 인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되게 이렇게 집요하게 네가 그랬지, 내 돈 네가 훔쳐갔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에는 한 2년에서 10년 정도입니다. 1기의 모든 증상이 악화되는 거예요. 기억력 감퇴, 인지 손상을 시작으로 사회적 판단에도 장애가 발생을 하고요. 일상생활도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진압력이 상실되고 실어증, 실인증, 인식도 결여되고요. 실행증, 보속증, 일몰증후군, 해가 지면 나빠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파국적인 반응도 나타난다라고 봅니다. 파국적인 반응은 결국은 이제 분노 발작. 애들 보면은 먹을 거 안 사주면은 슈퍼마켓 같은 데서 들어 누워서 떼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증상이 노인한테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판단하고 추론하고 그런 기능이 다 사라져 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유치원생 혹은 뭐 그 정도 어린아이들이 보여지는 반응들을 다 나오게 되니까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기다리는 것도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이걸 갖고 싶으면 즉각적으로 가져야 돼요. 뭐 판단력 떨어지니까 남의 거 내 거 구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거의 뭐 행동들이 난폭한 행동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칼 들고 설치고 뭐 그런 걸로 다 찌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집들 보면은 가끔 치매 뭐医療 스페셜 뭐 그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문이랑 문 모두 다 잠궈두는 집. 왜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만 열면은 칼을 가지고 이렇게 아무거나 찔리기도 하고 뭐 썰기도 하고 칼 들고 이렇게 설친다 그러죠. 칼 들고 계속 다녀서 위험하기 때문에 문이나 문은 모두 다 잠가둬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도 귀신같이 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의 손이 닿지 않는 치매 환자의 손이 닿지 않는 꼭대기에 칼을 보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집은 옷장문도 잠그더라고요. 이런 중등도 치매가 중기쯤 되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 아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네 이제 어떤 분이 치매 환자인데 아마 중기 정도예요. 치매 환자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친구 시어머니죠. 같이 이렇게 사는데 친구가 비 오는 날 집에를 갔는데 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비를 쫄딱 맞고 서 계시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왜 문에 안 들어가고 비를 쫄딱 맞고 여기 서 있냐고 그랬더니만 그 노인이 문 여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서 왜냐면은 이렇게 노인들은 번호키를 누르는 거는 힘들어해서 목에다가 이렇게 대면은 자석으로 열리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 열리는 목걸이를 달았는데 이거를 도어락에다가 대야 되는 그 과정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렇다고 뭐 아들한테 전화를 하자니 아들 전화번호 생각 안 나. 뭐 며느리 딸 뭐 다 생각이 안 나서 그날이 굉장히 폭우가 많이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문 앞에서 그 비를 쫄쫄 맞고 자식 누군가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서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펑펑 울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시설로 가셨어요. 그 노인이.
왜냐면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집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 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기 때는 이래요. 말기에는 고도치매입니다. 모든 지적 능력이 심하게 손상되고 일상생활 능력에 심각한 감퇴가 옵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간호제강자에게 완전히 의존하고요. 의미 있는 의사소통도 불가능해요. 아까 뇌가 위축되다 보면은 우리가 언어를 말을 해야 되고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뇌가 수축이 되면서 위축되면서 위드로되면서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의사소통도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인간극장인가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시어머니랑 이 딸이에요. 친정어머니가 이제 치매 환자고요. 이 딸이 있고 이제 빌라에 같이 살아요. 이제 예를 들면 2층은 친정어머니가 살고 3층은 며느리가 살고 딸이 살고요. 뭐 4층은 시어머니가 사셔요. 그래서 같이 모든 사람이 같이 사는데 이 시어머니가 초기에 이 딸이 둘째를 낳는데 그때 이제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와갖고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가 그때 초기가 이제 치매 초기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디텍트를 못한 거예요. 이면 딸이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 이상한, 제가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안다 그랬는데, 이 딸이 그때는 같이 살지 않았어요. 같이 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우울하고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우울증에서 회복되고 보니까 엄마가 바뀌어 있는 거지. 그래갖고 중기 단계로 벌써 넘어간 거예요. 계속 많이 심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빌라를 아예 다 사가지고 다 이사 온 거예요. 그 빌라로. 그래서 시어머니 이제 사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빌라로 친정어머니가 살고 있는 빌라로 이 딸도 오고요. 시어머니까지 다 그쪽으로 이사 왔어요. 그 빌라집으로. 그래서 친정어머니 사는 집에 CCTV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모실 수는 없으니까 CCTV를 설치를 하고 이제 엄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이제 늘상 거기 익숙한 공간이니까 그 어머니는 거기를 많이 이제 혹시 불안하니까 그래도 엄마가 난폭한 행동은 안 하지만 이 어머니를 갖다가 계속 지켜봐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마을에 나오면은 뭐 사람들도 다 알아보죠. 이 어머니가 치매인 건 다 아니고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같이 감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어디 멀리 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뭐 안녕하십니까 뭐 얘기하는데 너무 잘해요. 안녕하십니까 뭐 이거는 어때요 저거는 어때요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밥하는 것들은 잘 못하니까 시어머니가 불러요. 시어머니 집에 시어머니 집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안녕하십니까, 사부인. 아유,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사부인 생신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아, 네, 오늘 제 생일이니까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아우, 안녕하십니까, 사부인. 아유, 이렇게 음식을 많이 찾아주시다니. 오늘이 사부인 생신이신가 봐요. 그 시어머니가, 네, 오늘이 생일이에요. 제가 제 친구 엄마가 배추 산다고 하잖아요. 이 시어머니, 이 친정엄마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저녁을 같이 먹으니까 갈 때마다, 아우, 사부인 생신이신가 봐요.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는데 이제 시어머니한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왜 같이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 이 며느리가 친정어머니한테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나도 버리지 않을 것 같더라고. 혹시 나도 아플 수가 있는데 나도 버리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같이 나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정엄마를 검사를 받아봤어요. 치매 검사를 받아봤는데 이 친정엄마는 그 스테이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1부터 7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한 스테이지 거의 한 5, 4 그 정도 4, 5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등도 치매에서 심해지는 걸로 바뀌는 단계인데 검사 결과는 그래요. 근데 보여지는 거는 경도 치매로 보여지는 거죠. 한 스테이지 2, 3 그 정도로.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가족들이 서포트 해줘서. 그래서 보여지는 거랑 이거랑은 다르기는 하지만은 서포트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데 어쨌든 증상들을 이렇게 초기에는 기억 감퇴가 나타나고요. 그렇지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중기에는 이게 다 악화돼 가지고
일상생활에 손상이 오게 되고 말기에는 거의 다 완전 중기는 부분 의존이라고 한다면은 이 말기에는 완전 의존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어의 이해예요. 아까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 보석증, 뭐 실어증, 실인증, 뭐 그런 용어들이 다 나왔는데 과연 그것들이 어떤 것인가?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리학 시간에 1학년 때 배우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학년 때 배운 거는 너무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뇌는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브로카 영역은 운동성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베르니케 영역은 감각성 언어 영역입니다. 여기는 브로카는 운동성 언어 영역, 감각성 언어 영역. 그래서 운동성 언어 영역은 언어의 발음이라들 말의 발음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르니케는 이해, 정보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브로카는 발음하는 걸 담당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실어증, 아파지아가 있는데 베르니케의 실어증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 수용성의 문제인 거고요. 수용성의 문제니까는 문법에 맞게 단어를 나열해서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뇌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없어 보이지만 언어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의미 없는 단어들을 연결해서 표현해내는 증상을 우리가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나는 구피바바를 먹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무엇을 했어요. 우리나라 문법에 맞잖아요. 주어, 목적어, 동사. 근데 내용을 보면은 이게 쉽게 말해서 나는 구피바바를 먹었어야지 너는 구피바바를 뭐 먹었어요도 아니고 뭐 어떻게 가지고 놀았어요. 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구피바바를 먹지는 않잖아요. 뭐 나는 호랑이를 먹었어요. 뭐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브로카 실어증은 표현입니다. 나타내는 표현, 발음하는 거니까 문장을 생략하고 문법에 맞지 않는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말을 이해는 하지만 표현은 어려운 거고 베르니케는 표현은 하지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카 실어증은 이해는 해요. 뭐 식사하셨어요? 그러면은 뭐 얘기는 하죠. 나 밥. 그러면 문장에는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나는 밥을 먹었어. 뭐 우리가 배고픕니다. 뭐 밥 주세요. 뭐 하면 나 뭐 밥, 나 반찬. 그러니까 문장으로는 안 맞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표현하는데 나 밥 먹고 싶어 하는데 뭐 나 반찬, 나 밥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면 밥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실어증이 베르니케 실어증도 있고 브로카 실어증도 있고 어느 거에 따라서 위치에 병변이 어느 게 더 심하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개가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가 먼저 나타나고 뭐 다른 애가 나중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행증, 건강한 신체 기능이 있지만 운동성, 활동성 수행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실행증이고요. 실인증은 감각기관은 건강해요. 근데 대상을 인지하거나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있어도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보석증은 자극이 바뀌어도 같은 반응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또는 자극으로 생긴 심리적인 활동이 그 자극이 없어져도 계속 일정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뇌손상이 있는 경우에 특정한 내용을 반복하여 말하는 보석증을 이상언행 반복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밥 먹읍시다. 너 밥 먹어 그러면은 네 알았어요. 그럼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보석증 환자는 밥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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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다른 언어로 넘어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보석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뜻이고요. 일몰증후군은 석양증후군 아까 얘기했었어요. 첫 1교시에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은 정신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일몰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국적인 반응은 지적 능력의 부족을 깨닫게 됨에 따라서 심각하게 격정 상태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발작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이제 환자 사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증상들을 관찰을 해야 돼요. 사고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대상자들이 이제 치매 환자들은 대부분 편집증을 많이 나타내요. 집착하는 거죠. 그리고 지적 능력이 손상되기도 하고요. 기억력이 손상되고 진압력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는 특히 단기 기억, 최근 기억일수록 이제 더 빨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제 뭐 했어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단어를 뭐 조금 이따가 다시 물어볼 테니까 그때까지 잘 기억하세요. 뭐 해바라기, 개나리, 진달래. 그것을 한 5분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꽃 이름 3개를 얘기했는데 5분 있다가 얘기해서 꽃 이름 3개를 얘기했는데 그 꽃 이름이 뭐였어요? 대상자가 대답을 못합니다. 해바라기, 개나리, 진달래 이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꽃 이름 코스모스 막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꽃 이름을 최대한 안 그런 척 하면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상 과정에 장애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옛날 5분 전에 걸 회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회상을 못하니까 리콜하는 걸 못하니까 장애를 보이고 전진성 기억 상실을 보입니다. 전진성이 최근 기억이에요. 그래서 옛날 기억보다 최근 기억을 점점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치매는 아니셨어요. 근데 노인이니까 메모리 로스가 오잖아요. 그래서 뭐 방금 전에 뭐 했는지 뭐 어저께 뭐 했는지 깜빡깜빡 하시는데 옛날 기억은 아주 귀신같이 하셨어요. 아우 옛날에 내가 뭐 흙에서 흙을 가지고 뭐 꽃 밥을 만들었는데 반찬으로는 무슨 풀을 가지고 반찬을 그런 얘기는 다 기억하셨거든요. 근데 최근 기억은 아이고 기억이 안 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 기억, 5분 전 기억 그걸 계속 리콜하는 걸로 우리가 테스트를 많이 하고요. 감각 및 지각장애, 환청도 많이 들리기도 하고요. 민감성이 저하되고 신체 기능은 상실되고요. 신체 기능이 상실되다 보니까 셀프 케어를 잘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가 간호가 결핍이 됩니다. 그래서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정은 공포, 불안, 우울, 공황 그리고 분노 폭발 반응, 파국적인 반응, 사회적 감정들 이제 이런 반응들을 갖다가 일으키게 되고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알아요. 기억을 못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걸 기억을 못해. 본인이 제일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감정 컨트롤이 안 되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되니까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 기능 자체도 떨어지게 돼요.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감정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무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자아개념 손상 및 무력감,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능력이 손상되기도 하고요. 수면 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감각지각 장애부터 시작해서 이 밑에 수면 장애까지는 우리 대상자한테 나타나는 증상들이기도 하고 이 증상들에 따라서 우리가 간호 과정을 다룰 때 이제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간호 진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이 꼬여요 이상하게 혈관성 신경인지 장애입니다. 그래서 바스큘라 디멘치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다발성 경색 치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경색 멀티플 인파크 디멘치아입니다. 딱 보면 알겠죠. 인파크로 인해서 치매가 왔구나. 다발성 인파크로 인해서 한 군데 인파크가 아니라 여러 군데 인파크가 와서 그 결과 치매가 왔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의 두 번째 원인이고요. 성인 치매의 약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인파크이 여자가 많이 와요? 남자가 많이 와요? 남자가 많이 오겠죠. 확실히 남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파크는 어떤 거를 인파크의 원인은 뇌출혈이 되고요. 뇌색장, 뇌출혈은 뇌가 이제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되는 거고요. 경색은 뇌색전증은 이렇게 막히는 거죠. 플라그가 떨어져서 여기에 딱 막히는 거예요. 작은 혈관을. 뇌혈전증은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플라그가 이렇게 쌓이는 거죠. 쌓여가지고 결국은 여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져 갖고 압력이 세지면 터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뇌출혈, 뇌색전증, 뇌혈전증이 원인이 돼서 인파크가 오게 되고 그 인파크로 인해서 치매가
이 신경인지 장애가 오는 것들을 우리가 혈관성 신경인지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 인자는 고혈압, 심장질환, 흡연, 당뇨, 비만, 뇌졸중, 피지라 열공성 뇌경색이 가장 뇌졸중이고 피지라 열공성 뇌경색이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기 치료를 하게 되면은 회복이 가능해요. 혈전성 신경인지 장애는 동맥경화다, 고혈압이다. 보면은 고혈압이다 라고 하면은 뭐겠어요? 고혈압이고 동맥경화다. 동맥경화면은 뇌혈전증이 많겠죠. 여기 플라그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혈전증을 없애기 위해서 아스피린 같은 거를 먹어서 여기 녹이거나 아니면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비만 같은 것들을 줄이고 이제 줄이다 보면은 혈압도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갖다가 다 약물요법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은 치매 진행이 방지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아주 초반이면 여기가 녹일 수도 있고 문제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이미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뇌혈관이 막히거나 그러니까 뇌경색, 터지는 뇌출혈이 되는 반복되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뇌신경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인지 기능이 황폐화되는 것들 우리가 혈관성 신경인지 장애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성 바스큘러 디멘치아는 갑자기 나타나거나 갑자기 나타나서 진전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뭐 좁아들어서 하늘 할 때는 어느 순간에 확 나타나지만 진행되는 거는 그게 단순간에 악화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진전이 됩니다. 갑자기 치매 현상을 보이나 상당 기간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의 경과를 보이고, 대상자를 보면은 예전에 뇌졸중 경력이 있거나 혹은 국소적으로 신경학적인 이상, 일직성 마비라든가 실어증 등의 소견을 보였던 특징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지금 디멘치아가 왔는데 보니까 예전에 일직성 마비가 왔고요. 혹은 실어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뇌졸중도 있었습니다. 라는 것들이 이 사람이 과거력에서 패스트 히스토리에서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분은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바스큘러 디멘치아라고 우리가 진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원인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CT, MRI, PET-CT 검사로 뇌졸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 뇌는 혈관들이 이렇게 다 퍼져나가요. 근데 혈관성 치매 환자의 뇌를 갖다가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혈관이 없죠. 여기에 혈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막히면 혈액 공급이 안 될 거고요. 좁아져도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점점 여기가 사용을 못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러면 이쪽에 사용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굴로 치매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정상뇌랑 혈관성 치매 환자의 뇌에서 혈관 분포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타 신경인지 장애입니다. 파킨슨 신경인지 장애예요. 도파민이 생성되는 뇌관의 신경세포에 착색된 병변이 나타나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루이 바디가 나타나고요. 파킨슨 신경인지 장애의 30%에서 알츠하이머병의 아밀로이드 병변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환자의 50%가 파킨슨氏신경인지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알츠하이머형 진단을 받았지만은 어떤 면에서 그 파킨슨 환자, 우리가 보면 이제 파킨슨 질환자들이 있어요. 파킨슨 질환자들이 결국은 같이 디멘치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고요. 제 친구가 아버지는 알츠하이머고 엄마가 파킨슨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두 분 다 어쨌든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픽병입니다. 뇌의 전두엽과 축두엽 신경세포의 쇠퇴 과정입니다. 그래서 발병 초기에 성격 변화가 오거나 사회적 기술의 퇴보, 정서적 둔감, 행동의 통제불능, 언어 장애 등이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픽병입니다. 세 번째는 크루츠펠트 제이콥 디지즈입니다.
밖에서 계속 소리가 들려서요. 문을 다시 꽉 닫았어요. CJD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루즈펠트, 뭐 야코병, 제이콥병 뭐 다 상관없어요. 프리온이라고 하는 감염 물질이 뇌에 침범하는 거예요. 프리온은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원인에서 프리온이 나왔었죠. 이게 뇌에 침범을 하는데 뇌를 스펀지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구멍이 뻥뻥 나게끔 해서 신경세포에 공포, 구멍을 만들어서 발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혼란, 우울, 감각 이상의 증상이 발생을 하고 수주 내지 수개월에 걸쳐서 신경인지 장애, 운동실제, 실조, 마비, 피질성 실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신경인지 장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이지만 위험성을 고려해서 장기 이식 대상자에서는 제외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CJD 환자가 사망을 이제 뇌사 상태로 해서 뇌 장기를 갖다가 기증하고 싶어요. 이거는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리온이 다른 장기를 이식받은 대상자한테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CJD는 퍼센테이지는 적지만 치명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CJD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게 거의 보면 2011년 뭐 이때쯤이기는 했는데 그 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CJD가 제 기억 속에서는 제가 병원에 있을 때라서 보면은 CJD가 우리나라에 생겼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의인성 CJD 환자가, 그러니까 의인성은 false기는 하지만은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이 됐고요. 독일에서 수입 뇌경막을 이식받은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를 해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뇌경막 이식받았는데 보니까 독일제니까 독일에서 CJD 환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갖다가 보면은 치즈처럼 구멍이 뻥뻥뻥뻥 이렇게 나타났는데 처음 나타난 거는 소에서 나타났어요. 소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소는 여러분들 뭘 먹고 자라요? 풀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인간이 우리가 사료를 주는데 거기에 뭐 풀을 주는 게 아니라 섞다 보면은 동물성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음식 먹다가 남은 것들을 준다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해서 거기에 뭐 생선뼈도 들어가고 고기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니까 그걸로 인해서 처음에는 소에서 CJD가 발생을 했었고요. 이게 인간으로 넘어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물성으로 바뀌어 있는 소지요. 그래서 CJD는 뭐 신경 정신 증상, 정신기능 장애가 되고 말기에는 치매가 되고 잠복기간은 20년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로는 뭐 아까 우리나라에서 의인성 나왔듯이 오염된 인조 경막이라든가 각막 수술을 받다든가 아니면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갖다 왔다든가 혹은 돌연변일 수도 있고요. 유전일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걸로 통해서 CJD가 이제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한동안 심했을 경우에는 영국에서 3개월만 체류를 해도 평생 헌혈을 금지시켰다. 이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광우병 발생 지역에서 일정 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람쥐 뇌를 먹고 사망한 사람이 뭐 CJD에 걸려서 사망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CJD는 퍼센테이지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이제 이 질병이 걸렸을 때 전염을 시키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CJD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쓰는 모든 물품은 다 소각시켜 버립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때 치료법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국내에 이런 환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난리가 나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 걸로 하면은 뭐 처음에 VRE 환자가 2000년도인가 그때 VRE 환자가 전 세계에서 처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VRE를 치료하는 항생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VRE를 치료하는 항생제가 없어서 그런 환자가 사용했던 것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무조건 소각시키거든요. 그래서 소각을 막 시켰는데 그 다음에는 CJD가 나타났어요.
CJD가 나서 다 소각을 시키고 막 이제 대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스가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뭐 그러다 이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신종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때마다 병원은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근무자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이제 간호사들이 파업, 의료, 보건의료에서 파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이 아니고 많이 이제 더 훨씬 더 100% 이해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은 병원이 제일 긴장을 하거든요. 이게 1년 반 동안에 몇 달이 아니라 1년 반 동안 여러분들도 D레벨 방호복 혹시 입어보셨나요? 그거를 입고 근무를 한다라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병동은 코로나 병동대로 그렇게 힘들고요. 아닌 병동은 아닌 병동대로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은 입원 환자가 한 명 오게 되면은 그 환자의 검사를 추적해야 되고요. 이 환자가 만약에 이제 코로나로 확진이 됐다 그러면은 병동 폐쇄해야 되고 너무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힘들고 아닌 병동은 아닌 병동대로 지금 병원이 이제 난리예요. 4학년 선배들이 이제 간호관리 실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 학기 간호관리거든요. 코로나 환자가 확진자가 나오면은 병동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벌써 PCR을 3번을 했어요. 가기 전에 하고 중간에 환자 나와서 2번이 나왔어. 그 병원에서 그 병동에서 그것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많이 힘들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쨌든 다시 우리가 이제 신경인지 장애로 다시 돌아와서 CJD는 그만큼 발생률은 적지만 치명도는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광범위 레위체병입니다. 디퓨즈 루이바디, 뭐 레위체라고 루이바디 디지즈입니다. 루이바디, 그러니까 레위체, 루이체 뭐 상관없어요. 회의체 신경원에 루이바디가 생성이 돼서 특히 노년기 남성에게 발생하는 1차적 신경인지 장애입니다. 조기 보행 장애와 정신 증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정신 증상은 환청, 망상, 폭력, 공격적 행동 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레위체병은 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가 2010년 지나서 2010년에서 2013년? 13년 정도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이 있고요. 디멘치아 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루이체를 자기가 발견을 이제 루이체랑 관련된 연구를 어떤 의사가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루이바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2010년 조금 지났을 때. 근데 지금은 루이바디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서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을 한 건지 어제인지 요즘에는 레이체, 루이바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성, 노인기 남자 환자에게 많이 발생을 하고요. 아탁시게이트라든가 정신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보고요. 진행성 핵상마비입니다.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에 이제 마비가 되거나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다보는 걸 못한다거나 관절 이상이라든가 근육 경직, 특히 목 부위에 이제 근육 경직이 있다든가 운동 실저증으로 인해서 보행장애가 많이 발생을 하는 증상을 나타냅니다. 남성보다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2배 정도 높고요. 빈스완거병입니다. 폐색증이 주로 뇌 속의 작은 동맥 또는 소동맥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럼증, 운동 실저증으로 인한 보행장애, 반신마비가 발생을 하고요. 7번째는 다운 증후군 신경인지 장애입니다. 다운 신드롬 환자들이 40세 이상이 되면은 한 50%에서 신경인지 장애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운 증후군 신경인지 장애라고 명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 상실이 최초의 증상입니다. 뇌혈관 발작,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한 20%에서 뇌졸중하고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뇌혈관성 아밀로이드 침전물이 혈관 폐색 또는 파열을 일으켜서 뇌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기타 신경인지 장애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형 신경인지, 그다음에 혈관성 신경인지, 기타 신경인지 장애를 봤고요. 또 신경인지 장애는 크게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1차 신경인지 장애고 또 하나는 2차 신경인지 장애예요. 제가 1교시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는데 1차 신경인지 장애는 그 자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프라이머리이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아니라 그 자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신경인지 장애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불치의 퇴행성 질환이 원인입니다. 우리가 많이 썼기 때문에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거. 그래서 증상 악화 시 재생이 불가능한 신경 조직의 파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외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인해서 발생한 다경화성 신경인지 장애고, 이거는 이제 약물요법으로 원인을 제거하면은 신경인지 장애의 진행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게 뭐겠어요? 이 예외가 혈관성 신경인지 장애입니다. 혈관성 신경인지 장애는 이제 약물요법으로 원인을 제거하면은 신경인지 장애의 진행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신경인지 장애와 관련된 질환은 알츠하이머, 혈관성 신경인지 장애,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신경인지 장애의 혼합, 파킨슨, 픽병, CJD, 레위체, 진행성 핵상마비, 빈스완거, 다운 증후군, 이런 걸로 인해서 신경인지 장애가 발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1차 신경인지 장애라고 얘기를 하고요. 2차 신경인지 장애는 원인이 다른 겁니다. 독성, 전해질 장애, 감염, 뇌질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결과 신경인지 장애가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독성과 관련돼서는 바비츄레이트, 알코올, 복합약물, 대사장애, 칼륨, 기타 전해질 장애로는 간염, 포르피린증, 지속적인 게으름이나 자아고립으로 인해서 영양상태 불량, 이거 앞에 거는 빠지고 이제 영양상태 불량, 만성 흡수장애 증후군, 비타민 B12, 니코틴 산성 뇌증, 감염으로 인해서는 COPD, 폐결핵, 세균성 심내막증, 내분비 질환, 점액수종, 뇌하수체 기능 부전, 비전, 에디슨병. 뇌질환은 서서히 자라는 뇌종양, 다발성 뇌색전, 정상압 뇌수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2차적으로 신경인지 장애가 오는 것들을 2차 신경인지 장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인지 장애가 뭐가 1차인지 뭐가 2차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퀴즈를 풀자면은 문제 2입니다. 문제 이제 두 번째 퀴즈예요. 2차적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파킨슨병, 2. 다운 증후군, 3. 비타민 B12 결핍증, 4. 뇌혈관이 비정상적 상태일 때, 5. 알츠하이머병. 여러분 이게 몇 번인 것 같아요? 3. 비타민 B12 결핍증이겠죠. 왜냐하면은 2차적 치매라는 거는 다른 전신질환으로 인해서 뇌가 손상돼서 발생하는 치매를 우리가 2차적 치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성, 전해질 장애, 감염, 뇌질환 관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결과 치매가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2차성 치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1차고 뭐가 2차인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1차성 치매, 2차성 치매에 대해서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1차성 치매에서는 알츠하이머랑 혈관성 치매랑 차이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둘 다 1차성이긴 하지만 알츠하이머는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진행을 늦추기도 어려워요. 근데 혈관성 치매는 원인이 있잖아요. 혈관성 치매가 온 원인이 뇌색전증, 뇌출혈,
뇌 줄어드는 게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뇌 색점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도 이래요. 혈전, 뇌혈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더 많이 잘 해줘서 원인을 제거해 준다 그러면은 아주 초기는 원상복귀가 되고요. 치매를 다시 치매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치매가 거기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1차성 치매에서 알츠하이머랑 바스큘라 혈관성 치매의 차이점이고요. 1차성 치매랑 2차성 치매의 차이점은 1차성 치매는 그 자체로 발생을 한 거고 뇌에 기질적으로 발생을 한 거고 2차성 치매는 다른 전신질환으로 인해서 뇌가 손상돼서 그 결과 치매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문제를 내고 싶은데 퀴즈가 통합적으로 나와요. 그 국가고시를 보면은 어느 하나만 딱딱 집어서 내기는 어렵고 이게 다 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도 퀴즈를 내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신경인지 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간호중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죠? 이게 많이 헷갈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큰 1차성, 2차성 치매로 나눠지고 1차성 치매에는 다시 요약을 하면은 1차성 치매에는 알츠하이머형 혈관성 치매가 있게 되고 기타에는 이제 뭐 루이 바디, 뭐 픽병, 다운 증후군 뭐 그런 것들이 쭉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랑 바스큘라 혈관성 치매의 차이는 알츠하이머는 뭐 진행되는 것들을 최대한 늦추기가 어렵고 비가역적이지만 혈관성 치매는 가역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원인이 되는 것들을 약물 치료를 해줬을 경우에는 더 이상 진행되지도 않고 아주 초기에는 뭐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준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신경인지 장애 환자의 간호중재입니다. 아마 간호중재는 이게 뭐 경중도 뭐 간호중재는 통합으로 많이 다루게 돼요. 여기서 뭐 혈관성 치매 환자는 이렇게 합니다. 알츠하이머는 이렇게 합니다. 2차성 치매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경도 환자는 이렇게 합니다. 뭐 중등도 환자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굳이 나누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통합해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통합 과정들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3교시 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